네, 안녕하세요. 영재 생명과학 커리큘럼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네, 생명과학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대비 강의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다른 고급 과정의 수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영재교육 과정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이제 의문사항들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속진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영재교육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뭐 다르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이제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재원 프로그램에 해당하고요. 미국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고 있는 형식이 영재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러시아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고 있는 형태가 과거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초, 중, 등 8년 과정을 4년에 이렇게 끝내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도 영재교육 과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또 필요한 만큼의 성취도,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극해주기 위해선 속진 선행 자체가, 선행 학습 자체가 영재교육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20대 박사과정을 만드는 게 사실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20대. 그래서 대학하고 대학원 과정을 최대한 빨리 맞춰서 가능하면은 20대에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형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형적으로 보면은 AP 교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유니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공립대학밖에 없는 거고, 서울대나 연대나 이런 경우들은 AP 교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학을 하게 되면 빠르면 2년 정도면 학부를 졸업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대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가 조금 연결이 돼서 조금은 좀 아쉬운 영재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또 얘기를 해보면은요. 저희가 영재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원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최대 가능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재아일 수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선발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대 10%, 뭐 많게는 30%까지, 상위 30%까지의 아이들을 영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재 학교에서는 고등교과 과정이죠.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습 기반의 창의력을 얘기합니다. 영재원 과정까지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창의력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고등교과 과정인 영재학교에서는 학습 기반의 창의력이다. 즉 어떤 거에 대해서 창의력이 나타나는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아니면 뭐 수학, 교과 여러 부분에서 학습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그 현상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학습 기반의 창의력이다. 따라서 영재학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재학교 입학하면 바로 AP 교과라는 거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AP는 대학의 일반 교육 과정을 얘기를 하죠. 그거이기도 하지만은 속진선행 그리고 심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학습 기반의 창의력을 만들어 주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이런 여러 논문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이 틀 자체가. 그리고 매번 시험이 진행되고 나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내용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어떤 문제들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운석 충돌되어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중생대의 공룡이 멸종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근거를 얘기해라. 혹은 이렇게 충돌된 흔적을 보고서 운석이 충돌할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속력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역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논리성.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운석 충돌한 이후에
파충류는 멸종하고 포유류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를 이런 자료들, 체온하고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대사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습 기반의 창의력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듣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이쪽에서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귀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요 소리의 파동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인식할까 이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핵심적인 얘기를 해보면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와 왼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나게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개골의 길이, 얼굴의 길이를 1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자, 사람의 코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서 소리가 전달됐다라고 하면은 각도가 나올 테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린 것처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 이런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D만큼의 딜레이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소리의 이동 속도인 340m/s 이런 정도 가지고 L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차이점들을 구분하거나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음원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서술하라 라고 하는 것들도 밑도 끝도 없는 창의력이 아니라 학습 기반의 창의력이 필요로 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대전영재학교 시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대전영재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들로 돼 있죠. 이렇게 실험 내용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실험에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변화 그래서 대부분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서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개념 그리고 용어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적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물리나 수학하고 다르게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는 수식에 의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논리성이 답안을 쓰는 과정에 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생명과학은 이렇게 서술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식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특히나 수학물리를 먼저 진행했던 영재학교에 대비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개념과 용어들도 매우 낯설어 하기 때문에 마치 처음에 공부하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는 게 생명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도 조금 더 신경도 써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교과를 어떻게 구성을 해놨느냐. 일단 교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이걸 이제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생명의 다양성하고 생태, 식물이나 동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하고 생식 발생 이렇게 놔뒀는데 뭐 현미경이나 세포 연구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요. 뼈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의 구조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교 교과 과정, 감각기관 자극의 전달 이것도 초등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생물이 별로 없어요. 중등교과에서 생물의 다양성, 뭐 환영동물, 편영동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소화, 순환, 호흡 이런 얘기하고 광합성, 식물에 대한 뭐 에너지 대사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마이너 과목에 해당하고요. 생명과학이. 중3 내용에 들어가면은 감각기관하고 뉴런, 신경계, 호르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세포 분열하고 유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화나 분류, 진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 3학년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생명과학 교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내용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영재학교 시험에서는 중학교 2학년 교과, 중학교 3학년 교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 진행됐던 교과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또 이 교과 과정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명과학 원이라고 하는 고등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생태계, 그 다음에 동물, 뭐 에너지 생성, 뉴런하고 신경계하고 호르몬, 염색체하고 뭐 가계도 이런 형태로만 돼 있는 게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 교과예요. 그래서 중등교과보다도 고등교과의 생명과학 원은 더 좁은 의미의 내용만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돼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중등교과가 범위가 더 넓은 부분이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재 대비 과정을 진행을 할 때 더 확장된 개념으로 수업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뤄지지 않냐면 이런 부분들, 영양이라든가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생명과학원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중등교과 중심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사람의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까지 확장해가지고 봐야 되는 얘기라서 거의 일반 생물학 수준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8월 넷째 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학원들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9월 첫째 주에 개강하지만 서울에서는 다 8월 넷째 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생명의 특성하고 체계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호르몬, 항상성 이런 정도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정도에 이렇게 세포 부분하고 세포 분열 유전 이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겨울방학에 특강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1월 중에 이 커리큘럼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특강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2월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된 이후에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면 1월까지로 놓고 봤는데요. 뭐 특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에 그러면 16회차 정도의 플러스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생명과학의 전체 이론 부분을 1순환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 다시 한 번 더 2회차 2순환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문제 70, 이론을 30 이런 정도로 문제풀이 위주의 내용들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5월, 6월 이때는 모의고사 유형이나 학교별 유형 연습, 주제별 융합 이런 형태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서술, 연습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등교과 핵심 내용으로 진행되지만 확장된 개념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기별로 정확하게 좀 나눠서 이론 위주의 내용, 그 다음에 문제 플러스 이론, 그리고 완벽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서술 연습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중에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제목이죠. 영재의 대비 생물 노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생물 노트를 제공해 주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노트를 준비하는 게 생명과학 공부는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혹은 서술 평가에서도 자기가 용어를 사용해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 시험을 위해서라도 자기 노트를 반드시 아주 좋은 두꺼운 노트를 준비해서 생명과학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의 내용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자기가 얼마만큼 공부가 돼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구성으로 이런 교재가 기본 교재가 돼 있습니다. 이 교재 가지고 12월 또 1월 이런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